안녕하세요. 라이트하우스입니다. 최근 질병 문제로 인해 사람들의 모델하우스 방문이 줄어들면서 분양시장이 위축됨은 물론 조합원들이 모이기도 힘들어 재개발이나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 진행도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로 인해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을 더 연장해야 한다며 부동산 투기 시장을 조금이라도 더 유지하려 규제 완화를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거나 아니면 경제 위기로 인해 금리 인하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동산이 더 오른다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경제 위기 극복을 힘들게 만드는 것이 부동산 거품이며 이로 인해 비소비 지출이 증가해 소비가 감소된 상황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여러 가지 부동산 규제를 완화할 필요성이 있는지, 정말 완화하지 않으면 국가가 점점 더 위험해지는지를 알아보며 규제 완화 가능성에 대해서까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가장 먼저 보실 것은 총선 때 여당의 반대표를 얻어보려고 한 당에서 꾸준히 공약하고 있는 대출 규제 완화인데요. 그들이 총선 때 많은 의석을 확보하더라도, 그리고 만일 추후 정권이 바뀌더라도 대출 규제만은 풀리기 힘든 이유를 보시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역대급 대출 완화 정책인 초이노믹스가 발표되던 2014년부터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는 모습을 보이고 2017년부터는 상승세가 조금은 꺾이긴 했지만 그래도 초이노믹스 이전보다는 높게 유지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정책 초창기에는 급작스럽게 늘어난 유동성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받아 주택 투기 또는 내 집 마련을 하면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났고 이로 인해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대출을 소액만 받아도 집을 살 수 있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대출을 한도까지 받아야 집을 살 수 있으니 다시 대출 규제를 하더라도 초이노믹스 이전까지로 돌아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로 인해 가계신용 역시 2014년 말부터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고 2017년 초에는 상승률이 정점을 찍게 되었으나 6.19 대책으로부터 시작해서 8.2 대책, 9.13 대책, 12.16 대책 등 연이어 나오는 대출 규제가 포함된 종합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이전보다 증가율이 훨씬 줄어들게 된 거고요. 경제 성장률은 매년 2, 3%대에서 멈춰 있는데 가계부채 상승률은 5%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당시 집값 하락과 함께 가계부채 상승률이 줄어들고 있어 차츰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나 무슨 생각인지 국민들의 가계부채로 건설사들이 폭리를 취하는 정책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결국 수치상으로는 건설경기 부양으로 경제 성장률이 유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국민들의 빚을 늘려 어거지로 경제 성장률을 유지했던 것 뿐이었죠. BIS에서 작년 3분기까지 뽑은 GDP 대비 가계부채는 93.9%, 이는 서브프라임이 터지기 직전인 미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98.6%에 필적하는 수준인데요. 하지만 올해 2월 기준으로 당시보다 더욱 증가한 가계부채는 이미 1600조를 넘어섰고 이는 공식 가계부채에 포함되지 않은 전세보증금 등의 가계부채는 제외한 수치입니다. 2018년 3월 기준으로 미반영된 가계부채는 875조 원 수준으로 지금은 전세 가격이 더 오르면서 이보다 더 높아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높아지지 않았다고 가정하고 추가해도 지금 수준에서 가계부채가 55%가량 증가하는 셈이니 GDP 대비 가계대출 역시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하면 대략 145.25%, 이미 소득을 한참 초과한 가계부채로 그만큼 위험하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일본의 부동산 붕괴 때는 70% 안팎, 서브프라임 때는 99% 정도였는데 우리나라는 벌써 140%가 넘는 셈이니 훨씬 더 위험한 상황임에도 아직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부동산 불패를 외치고 있는 것을 보면 무식한 사람이 신념 가지면 위험하다는 말을 이때 쓰나 봅니다. 이렇게 증가하는 가계부채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의 대출 억제 요인이 있는데요. 사실상은 아무리 공약을 하더라도 이 때문에 가계대출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바젤 3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IFRS9과 신예대율 적용인데요. 2013년 12월에 도입된 바젤3의 세부 적용 사항을 이번 정부 때까지 밀어놓으면서 결국 2018년 1월부터 IFRS9이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대손 충당금 기준을 기존 발생 손실에서 미래 예상 손실로 변경한 부분이며, 이로 인해 많은 은행들이 더 많은 자기 자본을 확충하여 미래까지 대비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죠. 또 앞에서 말했던 비정상적인 가계대출까지 억제해야 하기에 가계대출 위험가중치를 15% 가산하고 개인 사업자를 제외한 기업대출의 위험가중치를 15% 감산한 신예대율이 올해 1월부터 적용되기 시작했고요. 이로 인해 현재 은행들이 신예대율의 97에서 98% 정도로 간당간당하게 맞춘 상황인데요. 따라서 안정권까지 가기에는 예금을 확충하고 가계대출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현재 금리 인하 압박까지 오고 있는 가운데 예금을 확충하기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데, 이 와중에 대출 규제를 푼다고요? 그러면 은행에서 가계부채를 더 늘릴 수 있는 상황인가요? 오히려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자기 자본 비율을 늘리기 위해 대출 금리는 반대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이를 숨기고 표 좀 얻어보겠다고 되도 않는 공약을 내세우고 있을 뿐이죠. 두 번째는 앞에서 말했듯 조합원들이 모이지 않아 정비사업 추진이 힘드니 분양가 상한제를 유예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최근 조합들이 모여 분양가 상한제를 최소 3개월간 더 유예해야 한다고 국토교통부에 공식적으로 청원을 넣고 있다고 하는데요. 왜 더 유예해야 하죠? 원래 작년 10월에 시행되기로 했으나 6개월이나 유예를 하면서 기회를 주지 않았나요? 그 와중에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겠다고 쥐들이 밀당하다가 일정이 여기까지 밀렸는데, 그런 사정을 언제까지 봐줘야 하는지 모르겠네요. 재건축하는 것 하나 희망으로 보고 수년간 낡은 아파트에서 힘들게 살았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일반 분양받는 사람들보다 혜택을 못 받는다고 하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우기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우선 이들이 말하는 재건축 희망으로 정말 수년간 힘들게 살았던 사람들은 지금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에 아파트를 매입했기 때문에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하더라도 결코 일반 분양을 받는 사람들보다 손해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 2년 사이에 산 사람들은 손해볼 수 있지만 이들은 명분이 없죠. 수년간 힘들게 산 것도 아닐 뿐더러 순전히 이들은 이익을 보기 위해 투기로 샀기 때문이니까요. 예를 들어 돈을 벌기 위해 주식을 샀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만일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해당 주식의 주가가 떨어지면서 손해를 보게 생긴다면 내가 손해보게 생겼으니 공익정책을 하지 말라고 청원을 넣나요? 아니면 나는 주식을 비싸게 사서 낮은 수익률로 배당을 받는데 정책 때문에 주가가 떨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은 싸게 주식을 사서 높은 수익률로 배당받게 된다면 정책이 형평성이 없기 때문인가요? 분명 지들은 부동산 투기가 아닌 투자라고 했고, 그렇게 따지더라도 모든 투자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일수록 그만큼의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왜 부동산만은 이익 보는 것이 당연하고 절대로 손해보면 안 되나요? 이러다가 집값 떨어져서 손해보더라도 정부에서 물어내라고 할 판입니다. 이번 주 내에 분양가 상한제 유예 여부를 국토부에서 발표한다고 했으나 저런 것들을 하나하나 들어주면 계속 유예해달라고 할 테니 절대 해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이번 총선에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고가주택 기준 변경, 3기 신도시 재검토 등의 공약이 나오고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만일 시행하게 된다면 앞에서 말했던 이유들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더욱 심각한 투기 시장으로 변하게 되면서 오히려 소득으로는 절대 내 집 마련을 할 수 없도록 만들어 기득권들은 대대로 부의 대물림을 하고 아닌 사람들은 은행이나 건설사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임대를 전전하도록 만드는 쓰레기 정책일 뿐이죠. 그리고 만일 그렇게 된다면 예전 일본보다 더욱 심각한 잃어버린 수십 년을 불러오는 결과가 될 수밖에 없고요.
고가주택 기준 변경? 서울의 중위가격이 9억이 되었다고 고가주택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소득이 그만큼 따라오지 않아 한 푼도 안 써도 내 집 마련하는데 20년이 걸리는데 고가주택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으니까요. 되도 않는 논리로 고가주택 기준을 높이려고 하는 것은 지들과 지들의 지지 세력인 기득권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려는 것일 뿐입니다. 3기 신도시는 왜 재검토를 할까요? 1기 신도시는 가까운 서울 접근성으로 인해 서울의 인구 분산에 크게 기여했고, 심지어 2기 신도시마저도 이보다는 효과가 적었지만 서울의 인구 분산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기 신도시의 효과가 적다고 생각되니 서울보다 더 가까운 입지로 3기 신도시를 만들어 서울에 집중되어 있는 인프라와 인구를 분산해 수요를 줄이는 커다란 효과를 볼 예정이죠. 그러자 1기 신도시를 재개발 및 재건축하면 3기 신도시가 없어도 충분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냐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러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1기 신도시에 동시다발적인 정비사업으로 인한 멸실 이주 수요를 받아줄 도시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3기 신도시 입주 시기를 1기 신도시 이주 수요가 나오는 시기와 맞아 떨어지게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재검토해서 늦추거나 없애겠다고요? 멸실이 시작되면서 전세 대란을 통해 다시 집값을 받쳐 올리거나 아니면 공급 부족을 초래해 집값을 올리려는 수작으로밖에 보이지가 않네요. 이외에도 양도세를 완화해야 매물이 나온다고 하질 않나, 보유세를 줄여야 세입자 부담이 덜하다고 하질 않나 개소리들을 하고 있는데요. 양도세를 완화하면 그만큼 늘어난 불로소득으로 다시 투기판을 만들려고 할 것이고, 보유세를 완화하면 여력이 늘어 팔지 않고 버틸 것이 뻔한데 되도 않는 소리들을 하고 있는 거죠.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비정상적으로 쌓인 부동산 거품과 한계까지 늘어난 가계부채, 여기에 질병 문제나 유가 하락으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위기까지 생겨나면서 비정상적으로 상승한 집값이 오래가면 오래갈수록 비소비 지출이 증가하여 사람들의 생활은 더욱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아직도 여러 가지 핑계를 대가며 정책 완화를 요구하나요? 또 부동산 투기 시장을 오래가게 만드는 규제 완화를 해야 하나요? 당신들만 이익 보고 많은 사람들이 피해보는 규제 완화이기에 당신들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도 찬성하지 않습니다. 단지 금리 인하만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그리고 다른 나라들과 발맞추기 위해 진행할 가능성이 있을 뿐, 이마저도 당신들의 투기를 위한 것이 아니며 여기서 투기를 더하는 건 미친 짓일 뿐인 거죠. 이미 한번 6개월이나 유예를 주며 혜택을 받았으니 분양가 상한제, 유예기간 증가 등의 부동산 규제 완화는 하지 않는 것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면 물론 앞으로 경기가 회복되는데도 더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규제 완화의 가능성은 적으며 하지 않는 것이 답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